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의 버스 파업이 일단 철회됐습니다. 노사가 조정 기간을 더 갖기로 결정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도 없었는데요. 파업은 철회됐지만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의 협의는 계속됩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버스터미널 승강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차량에 오릅니다. 전국 버스 총파업이 예고됐던 15일 충남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충남에선 버스가 정상 운행됐습니다. 발길이 묶이지 않을까 걱정했던 시민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서 지금 왔는데 3일 만에 지금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걱정을 했었다고. 근데 잘 해결이 본 것 같아요. 예. 최악의 파업은 피했지만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닙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철회된 것은 노사 모두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은 예고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충남 세종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지금 파업 아직도 교섭이 남아 있어서 교섭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파업이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파업 철회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사측 간 중재를 계속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안과 준공영제 도입 등 도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지자체 재원 지원에 대해선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없다면서도 비수익 노선에 대한 도비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건비 쪽으로는 이렇게 지원해줄 만한 근거는 없고요. 비수익 노선이니까는 그 재정 지원금이 있는데 비수익 노선 부분에 현재는 한 50% 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비율을 좀 높여서 더 지원해주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할 거예요 앞으로. 조정 기한이 연장되면서 노사 양측은 보름 이내 2차 협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이번 계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지자체에서 일부 또는 전면 시행 중인데요.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좋아진 반면 막대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공공의 개념을 접목시킨 버스 준공영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전체 준공영제, 대구와 경기 2곳은 일부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중복 노선을 없애 배차 간격이 짧아졌고 환승요금제 덕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 수익성이 적은 도서 지역의 노선을 확충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이용하고 또 나머지 버스 2군데 탈 수 있고 하니까 많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고. 간격이 좁아가지고 가기 편하고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집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갈등을 기점으로 준공영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부담은 무려 5,400억 원, 부산과 대구, 인천도 1,000억 원이 넘었고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과 임금 인상을 줄줄이 약속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의 또 인상 그리고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지금부터 다시 또 심사숙고하게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면 그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혈세 논란과 더불어 재정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의 내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요.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이 언젠가부터 교사들에게는 불편한 기념일이 됐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시행 때문인데요.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스승의 날의 풍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고정민 기자가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습니다. 카네이션 생활은 드릴 수 있는지, 음료수 한 잔도 안 되는 건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허용 범위와 스승의 날 분위기를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허용될까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카네이션은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반장이나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학부모가 주는 건 안 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전달할 경우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카네이션은 생화든 종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케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선생님과 나눠 먹어야 하고 따로 챙겨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물도 학생들이 따로 돈을 모아 드리는 건 할 수 없고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설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하고 국공립이나 공공기관에 위탁받은 곳은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스승의 날 풍경도 사뭇 달라진 건데요. 시민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음은 표현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렇게 일관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누구는 뭐 줬는데 누구는 뭐 줬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그 날 맞이해서 조금 표현 못한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앞서 보셨듯이 김영란법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물을 전할 수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스승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건데요. 결국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도 종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종류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에선 이미 선물이 사라졌고 손편지로 학생들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오히려 상장을 만들어 선생님께 전달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교사를 위해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선물 풍속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 학교 행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스승이 세족식 행사를 준비해 직접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밥을 거른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은 교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이 됐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보니 사소한 행동 하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변경하라입니다. 최근 들어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거나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요. 올해는 전국에서 700여 곳에 가까운 초중고등학교가 스스로 휴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선 스승의 날을 법정 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 기념일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이렇게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식으로 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교육과 관련돼서 기념하고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듯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들 때문에 스승의 날 존폐와 명칭 변경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째. 스승의 날의 명칭이나 시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보단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덕담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스승의 날은 지났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표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교사를 위한 업무용 전화번호도 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예산의 한 학교에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그 학부모는 술에 취해 협박성 전화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여교사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를 언급해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여전히 한 해 100건 안팎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의 폭언과 욕설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가 54건, 교사 성희롱이 19건이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22건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 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전국 최초로 교권 상담 대표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교원이 직접 일일이 상담 담당자를 확인해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13일부터 대표 번호가 운영돼 피해 상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종전에는 복합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들에게 사례별로 각각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면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초등 교권 상담, 중등 교권 상담과 바로 연결되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투폰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우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원들의 휴대전화에 업무용 전화번호를 추가로 부여하고 이를 근무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교원의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그러하듯이 교원들 역시 저녁이 있는 삶, 주말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내실 있는 수업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예고 없이 학교를 찾아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학교 방문 예약제는 오는 8월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률 상담,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대상공단에 대한 안전대책과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선영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한 서산 대상공단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은 최근 대상공단에서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케미칼 벤젠 누출부터 한화토탈 화염 발생, LG화학 검댕 분출, 현대오일뱅크 유해 유증기 누출, KCC 화재까지 이어져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안 의원은 단 10개월 만에 대산 5사가 돌아가면서 사고를 냈다며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산시가 나서 대상공단 전체 산업 설비를 점검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축소, 은폐, 왜곡은 반드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잦은 사고가 대형 화학사고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공단의 환경안전대책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양심에 맡길 수 없습니다. 증설은 끊이지 않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비례하여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당장 필요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서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경아 의원은 서산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세계 최악이라는 OECD의 발표를 언급하며 대기오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산은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위치해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하고 원인을 규명하기에 최적지라는 주장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석유화학공단 및 제철단지,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성되는 국내 미세먼지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국제협력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석동에 신축 중인 충청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와 연계하면 대기오염 물질별 원인 규명과 함께 미세먼지의 종합적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산시의회는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19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더위가 빨리 찾아온 만큼 해수욕장 개장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태안도 올해 처음으로 조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대표 관광지 말리포 해수욕장.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서퍼들이 벌써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이곳 주민들은 부산 등 다른 지역처럼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 조기 개장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말리포 해수욕장 문을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다음 달 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안전요원 인건비만 지난해보다 8,6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등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태안군 해수욕장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고 피서객 수요 창출을 기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장 68년째를 맞는 말리포 해수욕장은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될 전망입니다. 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한낮 폭염을 피해 해가 진 뒤에도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이곳 말리포 해수욕장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도 지난해보다 35일이 더 늘어나면서 여름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재작년 48만 명, 작년 35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인 만큼 상인들은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이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말리포에서 그 야간 개장과 이제 조기 개장을 추진을 하면서 그 여러 피서객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시설도 저희들이 이제 함께 구비를 할 거거든요. 그 상인과 주민 일동들이 지금 그 많은 그 관광객이 몰려들 거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 물가나 위생 불량을 근절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친절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태안군청 위생과하고 저희 협회하고 같이 어떤 그 교육도 좀 하고 어쨌든 저희가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걸 계속 개최를 할 겁니다. 개장 전까지 해서 뭔가 지금 달라진 그 말리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태안군은 올해 말리포 조기 개장 성과에 따라 나머지 해수욕장 개장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요즘 문을 열어두면 창틀에 노란 가루 쌓여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외출했다 오면 기침이 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로 심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소나무에서 노란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봄꽃이 지는 4월과 5월은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 길가 곳곳에 노란색 송화가루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꽃가루가 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창문을 닦아보면 노란 꽃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 등의 꽃가루는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꽃가루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미세먼지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요. 꽃가루가 놀러가갖고서 병원에 가서 사다 바르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는 주사 병원에 가서 맞았어. 봄철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기상청에선 매년 4월과 5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0일 충남 지역 곳곳에서 참나무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높음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꽃가루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아무래도 꽃이 피는 개화 시기도 조금 더 이르고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4월, 5월, 6월 초순까지 날린다고 보거든요. 5월 중순 이후에는 많이 날리진 않는데 참나무와 소나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귀가 시에는 옷을 털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반면 태안의 염전에선 오히려 송화가루가 반갑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에만 송화가루를 활용한 송화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캘 수 있는 송화소금은 태안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염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송화소금을 직접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전에서 가장 바쁜 시간은 태양이 뜨거운 오후 3시 무렵입니다. 비교적 흐린 날씨에도 하얀 소금꽃이 피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어김없이 염전으로 향합니다. 소금을 캐기 위해선 장어와 밀대가 필수. 밀대로 연판을 밀자 누런 빛깔의 소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점점 수북히 쌓여가는 소금만큼 얼굴에도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소금 캐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로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금을 보시면 약간 노란 빛깔을 띠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송화소금이라고 이 천일염에 송화가루가 더해진 소금입니다. 태안반도는 산림의 90%가 소나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송화소금을 만드는 최적지로 꼽힙니다. 4월과 5월에 풀풀 날리는 송화가루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켜 봄철 불청객 취급을 받지만 염전에선 오히려 반가운 손님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뭐 보시다시피 전부 뺑도로 다 소나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화가루가 날라가지고 염전으로 날아들어서 바람에 의해서 자연 착상이 되는 거예요, 소금에. 태안에선 1년 중 10개월 동안 천일염이 생산되는데 송화소금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이맘때 일주일에서 최대 보름 정도만 생산됩니다. 때문에 가격은 일반 소금보다 2배가량 비싼 20kg당 15,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송화소금은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그거나 김장을 할 때 이용하면 독특한 풍미를 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부들은 다 음식에 다 하죠. 근데 이제 송화가루는 당분간 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네랄 같은 것이 더 풍부하고 하니까 그 여자들이 좀 좋아하죠. 노란기가 그대로 있어갖고 송화가루 그대로 있어요. 송화가루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자루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영양가 그대로 있는 거지. 천일염 중에서도 명품 소금으로 인정받는 송화소금. 태안반도의 천일염에 송화가루와 농부의 땀이 더해져 귀한 소금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낮 태안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은 현재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들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며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하기엔 역부족.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8%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단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협하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가운데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데요.
황색 전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황색이든 적색이든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의 경우 항상 일시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역시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도로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블랙박스 차량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냅니다. 직진하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교통 질서에 필요한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와의 약속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진입하는 방어운전 습관을 가져 안전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충남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오릅니다. 충남도는 물가와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형 택시 기준 2km 주행 시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7.8% 인상됩니다. 거리요금은 현행 150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심야 할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대오일뱅크 서산 대상공장에서 유증기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던 3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27일 만에 숨졌습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쯤 천안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33살 A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10분쯤 현대오일뱅크 대상공장 폐유 저장시설에서 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 노출됐습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 측은 작업장에 쓰고 들어가는 공기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청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청사 이전 후보지를 31일부터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은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청사 이전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7일 홍성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7월 중 예비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친 뒤 9월과 10월 중 청사 이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내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태안과 보령을 잇는 연륙교 명칭을 놓고 두 지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천수만대교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충남도는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다리 명칭을 천수만대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안했습니다. 해당 연륙교를 놓고 태안군은 솔빗대교로, 보령시는 원산대교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지명위원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